순수의 꽃, 자유시 서정시인데 주지시 밑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철학시 혹은 실존주의 시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서를 풀어내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관념적이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지적, 주로 지식, 지적 활동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철학적이고요. 이 철학이 실존주의라는 거지. 제재는 꽃입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존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탐구. 사물에 대한 인식론과 존재론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위에 천장에 다리가 한 7개에 머리가 4개 정도 달린 이상한 생명체가 있어. 걔는 존재하는 걸까? 있는데? 그치, 그 얘기 하는 거야. 있지만 없는 거야. 보고서 이름을 불러주고 걔한테 의미를 부여해줘야 그제서야 존재가 하는 거지.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합니다. 어떻게 시상이 전개할 거냐면 그 나에서 우리로 시상이 확대가 될 거다.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할 건데 어떤 의미로 대조가 되냐? 무의미한 존재와 유의미한 존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대조적 시어를 사용할 거다. 뭐뭐 되고 싶다의 반복을 통해 소망을 강조하고 시에서 반복하면 당연히 뭐가 생겨? 운율이 생기죠. 운율을 형성해 줄 겁니다. 전체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무의미한 존재였는데 이름을 불러주면 유의미한 존재, 꽃이 되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상호간의 밑에다가 씁시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밑에 우리 있었구나. 우리. 무의미한 존재, 앞으로 무의미한 존재는 전부 다 세모 표시할 거고요.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하지만 보통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명명행위라고 할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명명행위라는 거는 뭐 인식하는 행위,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의미한 존재 동그라미 칠 거예요. 나너에서 우리로 오고 있다. 나너에서 우리로 오고 있다. 옆에다가 또 점층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됐습니다. 참고자료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열마 됐고 올라오자. 시어나 식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기, 시상전개와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고요. 시상전개와 표현상의 특징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대조, 점층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이 작품은 어쩌고 저쩌고 됐어. 1950년대 들어서면서 꽃을 소재로 한 일련의 연작시를 쓰게 됩니다. 실존주의의 철학에 영향을 받고요. 릴케의 시를 읽고 실존주의 작가가 나타났습니다. 꽃이라는 것을 너무 찾고 싶다. 꽃이라는 것을 소재로 하여 이름 부르기 행위, 명명 행위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관계를 맺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어이 거기 안상고 걔 저기 빵 앞에 여인 이렇게 부르면 되나? 엄청 일단 기분 나쁘지. 저 새끼 뭐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예,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라는 거지. 존재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체크. 존재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 소망. 처음에 나와 그는 무의미한 관계였지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었거든. 상호 인식의 과정을 통해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서로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끝? 아니,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상호 주체적인 관계에서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의 존재, 나의 존재를 찾아가기 위해서 나만 뭐 해야 되고 너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뭐 해야 되는 거지.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인식해야 존재하는 거야. 작품의 이론적 배경, 존재론 또는 인식론, 존재의 원리에 대한 철학적 이론이고요.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기원, 본질, 과정, 형식, 방법 등에 탐구합니다. 됐어.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인식해야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됐을까? 오늘 엘베 타고 오는데 같이 타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지. 그 사람은 존재하지만 나한테 의미가 없어. 물론 걔가 내 목을 조른다거나 그러면 의미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면 너무 무서운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일단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행위는 중요한 행위예요. 이름을 불러준다. 인식의 주체인 나가 인식의 객체인 그를 인식하기 전에 그러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인식하는 거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은 그를 인식하기 전이라는 거겠네.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었다. 인식되거나 의미가 부여되기 전 무의미하고 불확실한 존재. 앞으로 무의미하고 불확실한 존재에는 전부 다 세모 표시할 거예요. 1년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인 그 됐을까? 혹은 무의미한 존재인 그 무의미한 그와 나의 관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불러준다 무슨 뜻이야? 인식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인식하거나 의미를 부여한다. 뭐 하면? 이름을 불러주면 명명행위 명명행위를 통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 동그라미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할 수 있지. 하나의 몸짓이 이름을 불러주니 곧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이름을 불러준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인식한다. 누구지? 그거에 대해 잠깐 생각해본다. 요 정도인 거죠. 이름 부르기 행위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은 그는 지금 기분이 좋을까? 기분 좋을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왜 너만 좋아? 나도 좀 좋으면 안 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온 것처럼 내가 그를 인식한 것처럼 내가 그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든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라고 해놨지만 요 한 단어 써놓으면 훨씬 좋아. 나만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존재의 본질, 존재가 지닌 개성적인 특징. 이 빛깔과 향기 누구 거야? 내 거야. 나의 본질에 알맞은 누군가든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소망이죠. 소망 1.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소망 2. 하지만
이를 통해서 소망 이를 이루고 싶은 거니까 이 시적 화자의 본질적인 소망은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싶어요겠지. 꽃은 의미 있는 존재겠네. 그러면 꽃에다가도 동그라미 하셔야지. 우리들은 모두 그렇죠. 나와 그의 관계가 우리로 확정되었습니다. 1년의 그 2년 거쳐서 어디가 있냐? 2년 거쳐서 3년의 나가 합쳐져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나와 그의 관계가 우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점층.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무엇은 의미가 있어 없어? 있지. 동그라미.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의미가 있어 없어? 있죠. 하나의 눈짓, 동그라미.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꽃보다 더 확장된 의미.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일단 쓰여있는 표현법은 대꾸. 나만 의미가 있어도 안 돼. 너만 의미가 있어도 안 돼. 서로 상호 주체적이고 대등한 관계. 상호 주체적이고 대등한 관계. 그래서 최종 소망은 하나의 눈짓,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였겠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건 없고 오른쪽으로 와서 살펴보면 작품에 접속하기.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된다 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겁니다.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그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며 나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꽃이 된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의 눈짓. 주소, 여기는 빨간색. 하나의 눈짓. 주체적인 관계에서, 상호 주체적인 관계에서 눈빛을 교환하는 서로에게 서로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러한 뜻이 됐을까요? 네. 다음. 그래서 쟤하고 상대, 너무 꼴보기 싫으면 상대하지 마. 아예 무시해. 그게 최고야.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너 같은 쓰레기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그렇죠? 흔히 이야기하는 병먹금 하는데 사실 전 그거 잘 못해요. 가서 얘기해주고 들이받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꽃은 동그라미여서 세모여서 동그라미였죠. 이름이 불림으로써 나에게 의미를 갖게 된 대상.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의미를 표현하는 추상적인 존재. 빨간색으로 별표. 빨간색으로 별표. 추상적이야. 구체적인 거 아니야. 진짜 플라워 아니야. 그는 나에게로 와서 사과가 되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 꽃은 아니야. 나와 너가 주체적으로 만난 결과입니다. 시의 의미 구조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의미 없는 존재인 몸짓이 의미 있는 존재 꽃, 의미 있는 눈짓, 무엇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나, 너, 우리로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상호간 의미 있는 존재다. 이름 부르기의 명명 행위는 당연히 중요하죠. 별표. 이름 부르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는 뭐예요? 너 거기 있구나. 너 다른 존재와는 달리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구나. 그래, 너에게 나만이 줄 수 있는 의미를 줄게.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통사 구조의 특징. 통사 구조라는 거는 뭐예요? 문장의 구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감탄사, 주어,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 어쩌고 이런 것처럼 문장 성분을 배치하는 것을 통사 구조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영문과든 동문과든 불문과든 구문과든 가면 각 언어의 통사론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 수업 엄청 내가 제일 좋아해서 내가 통사론 구조, 통사론 수업. 문장의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감과 통일감을 줍니다. 유사한 문장을 반복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대국법. 1, 2, 3, 4연이 유사합니다. 패러디 시를 창작하기에 용이합니다. 장정일의 사랑도 라디오처럼 켜고 끌 수 있다면 그런 패러디 시가 있어요. 됐고 밑에 시적 화자의 태도 존재의 가치란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 존재의 가치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걔가 존재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식이 되었을 때 형성되는 겁니다. 개체와 주체는 동등한 관계로 만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체 나와 객체 너가 만나서 주체 너와 객체 나가 만나서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너와 나는 동등한 존재다. 이런 얘기인 거지. 됐고 다음 페이지. 이 작품의 화자는 누구입니까? 이름 불러주기 혹은 의미 부여하기에 관심을 가진 나, 존재의 본질 구현에 열망이 있는 존재. 화자의 처지는 누군가에게 이미 의미를 부여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소망하는 존재. 시적 대상인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의미 있는 꽃이 되는 추상적인 존재. 처음에는 의미 없었지만 나중에는 의미 있는 관계 맺기 되는 존재. 이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작가는 화자와 대상을 어떠한 관계로 맺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대상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3번은 맨 밑에 둘째 줄 밑줄 그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런 거지. 밑에 거 시상전개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별표. 몸짓.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 무의미한 존재, 세모. 이름 부르기, 명명행위, 본질을 인식하는 행위. 본질을 인식해야 꽃, 눈짓,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존재의 본질을 인식한 후에 의미 있는 존재. 됐고, 다음. 볼게요. 꽃의 패러디 아마 얘는 하셨을 거예요. 아직 진도 안 나갔나? 그러면 얘네 할 거예요. 요 정도는 해줄 거야. 자유시, 서정시구, 비판, 대상의 명명행위, 이름을 붙여줍니다. 대상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명명행위. 어머 세상에. 김춘수의 꽃은 명명행위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인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이름을 붙여주면 대상의 본질이 변해버려. 이거야.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하여 명명행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언어가 대상을 규정할 수도 있지만 이 말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다. 됐을까요? 원래 이런 존재였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 존재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붙여진 이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모습을 바꿀 수도 있거든.
동일한 식구를 반복합니다. 됐고 밑에 체크 먼저 할게요. 언어는 대상을 규정할 수도 있지만 대상의 모든 면을 포괄할 수는 없다. 괄호 열고 언어의 한계. 그러한 한계가 있는 이름으로, 언어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 이름은 대상을 보는, 주체가 보는 의미의 틀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본질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존재의 진정한 본질은 왜곡되고 이름에 의해 존재에 대해 한정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똑같은 말이야. 대상의 본질과 차이가 있어. 다른 말로 대상을 왜곡할 수 있어. 의미의 틀, 명명행위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틀에 맞춰 적어줘. 이만한 애를 요만한 언어라는 틀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구겨지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요걸로는 얘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고. 위로 올라가죠. 기다림의 행위. 요거는 또 잠깐 읽어보고 그러면 되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시험 문제로만 관련되면은 요게 시험 문제지. 위로 올라갈게요. 이 아저씨는 오렌지라는 시를 쓰기도 했었는데 존재? 있지. 근데 그러한 존재의 본질을 파악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저씨.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름을 불러주면 왜곡됩니다. 이거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왜곡되지는 않았지만 왜곡되기를 준비는 하고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왜곡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어머 꼬불꼬불 밑줄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내가 부르는 이름에 따라 대상이 왜곡되었다. 그의 본질이 가려졌다. 이름을 불러줬더니 왜곡되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기 전에 나와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거 너무 멋있는 오빠가 있어.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생각했었는데 말을 해서 고백을 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오빠 아니야. 나 때문에 뭔가 달라지고 왜곡됐었을 거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고백하고 보는 거야. 아니라고 하면 깨끗이 물러나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돼. 이렇게. 속 쓰리고 막 마음 아파하고 가슴만 좀 예절해하고 웃기고 있어. 가서 얘기해. 너 나 괜찮아? 좋아? 마음에 들어? 아니야? 알았어. 꺼져. 요 정도는 해줘. 뭐 어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세상에 풀, 꽃, 시멘트, 길가스, 담배꽁초, 아스피린, 아달린이 아닌 금잔화, 작약, 포인세티아, 개밥풀, 인동, 황국 등등의 보통 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거였어. 내가 불러준 대로 의미를 갖기 전엔 이거였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명명행위를 했더니
풀꽃, 시멘트, 길, 담배꽁초, 아스피린, 아달린이 금좌나 작약, 퍼센트 이하, 개밥, 불인동, 황국이 되어버린 거야. 난리 났네. 이 두 줄이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요 시를 쓸 때는 아마 요 정도는 신경 썼을 거예요. 이 윗줄이랑 이 밑에 줄이랑 전혀 공통점 없는 대상들을 나열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줄의 내용은 뭐였었어요? 의미의 틀이 생기기 전에, 밑에는 의미의 틀이 만들어진 상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부르는 대로의 존재. 진짜 그의 존재를, 본질을 잃어버린 내가 부르는 대로의 존재. 보통 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어냈다. 우리들은 모두 명명하고 싶어 했다. 다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다. 다른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다. 너는 나에게 이름 부르고 나는 너에게 이름 부르고 인간은 서로에게 명령행위를 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건 덧없는 행위였어요.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의미의 틀이 완성이 되면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그리고 기다린 그것이 되었다. 원래 존재가 있는데 내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변할 거야.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또 변하겠지. 나는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 그대로 의미의 틀이 완성이 되면 명명행위를 통해 존재의 본질이 왜곡되고 하나의 의미로 규정이 되면 또다시 왜곡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본질을 바꾸고 왜곡된 애가 두 번, 세 번 그렇게 안 되나? 그렇게 되겠지. 결국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대상,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요 앞에다가 요게 빠져있는 말을 쓸게요. 이름을 불러주는 명명행위로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대상. 됐을까? 쟤는 기다리고 있어. 뭐 이름 불려주고 그 틀에 맞출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림. 명명행위는 대상의 본질을 왜곡하니까 대상의 본질에 닿을 수가 없다. 명명행위로 인해 대상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왜곡이 되는 거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두 시의 공통점, 원작에서 차용한 식구, 내가 그의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우리들은 어쩌고 저쩌고. 원작에서 명명행위라는 소재를 가져왔지만 차이점, 명명행위가 존재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더했습니다. 김춘수 쌤은 명명행위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오기원 씨는 그럴 수 없다. 꽃의 패러디를 쓴 작가가 꽃을 모방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 그으시면 되겠고, 새롭게 변하거나 추가된 요소를 살펴보시면 역시 빨간색 네모, 요게 보기 1, 2, 3, 4, 5입니다. 보기 1, 2, 3, 4, 5예요. 하나의 몸짓을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변형했습니다. 꽃이 되었다를 내가 부른 이름 그대로로 바꾸었습니다. 뭐뭐 되고 싶다는 바람을 수명사 어쩌고 저쩌고로 바꿨습니다. 풀부터 개밥풀, 인동, 황구까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를 뭐 다른 걸로 바꿔놨습니다. 바꿔난 부분 시 두 개 깨끗한 거 갖다 놓고 차이점 밑줄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밑에 공감하거나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 두 작가의 창작 의도를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김춘수 명명행위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오기원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 그 정도 이야기. 그래서 공감 비판 부분은 여러분들 꼭 읽어 놓으시면 되고, 김춘수의 꽃이 명명행위를 통해 대상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소망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는 명명행위가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똑같은 하나의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3번은 중요한 얘기 없고요. 다음 페이지. 생각나는 대로 재구성 써봅시다. 하실 일이 없고. 다음 162페이지. 구성한 거 한번 살펴보고 패러디 쓰기에 유용한 것들 얘네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오케이. 뒤에 또 다른 작품 나오니까 일단 정지. 오! 내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 이기호. 기호 아저씨 알아요? 아, 그래요.